USB. 그래서 우리는 이 USB 내용 안에 뭐가 있는지 구조화 변호사님을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통일부 장관은 우리 편이니까 USB 내용을 공개하라 하고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했는데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부 장관 쪽에서 뭐라고 말하냐, 국가 기밀이 너무 심각하므로, 기자 여러분 잘 좀 공부 좀 하세요. 국가 기밀이 너무 심각하므로 이것은 공개할 수 없다. 그럼 국가 기밀이 너무 심각한 것은 김정은한테는 넘겨주면 되냐 말이야. 그래서 다시 2심에서 소송을 했어요. USB를 공개하라. 그 USB 안에는 뭐가 있었냐? 첫째, 세계 제2의 기술인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가 가능했습니다. 이건 대전지방법원에서 이미 벌써 판결 내린 사안입니다. 이게 그대로 진행했으면 문재인은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한다고 해놓고 그 설계도를 북한한테 왜 넘겨주냐 말이야, 김정은한테. 그래서 나는 이 문재인은 간첩이라고 하는, 태어난 지역도 함경에서 태어났고 이거는 완전히요, 난 간첩이라고 의심하는 겁니다. 지금도 난 간첩이라고 의심하는 겁니다. 문재인은.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진행했으면 우리가 국가 예산에 대해 2,000조를 걸 수 있었어요. 2,000조.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가동하겠다, 이렇게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다 이겼어요. 구조화 변호사님 USB를 공개하라. 그 대법원까지 이것은 대법원이 USB를 공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안 해요, 조희대가.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6.25를 통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일 먼저 인민군이 서울을 장악하고 난 뒤에 기독교인들을 제일 먼저 처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도를 훑으면서 전부 전라도에 기독교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 두 번째는 언론입니다. 언론이. 여러분들은 연방제로 가독하면 반드시 당신들은 처형될 겁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을 언론에서 보도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 특별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서울경찰청에 불려갔을 때 앞에서 40분 동안 설명을 했어요. 제가 40분. 그런데도 MBN, 그 다음에 또 조선TV, 그 다음에 또 이 몇 개 TV만 풀로 다 중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MBC, 이 사람들은 뭐라고 보도했느냐? 내가 그 좌파 빨갱이가 나를 욕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야, 이 자식아, 이거 와, 너 요 말만 보도하는 거야, MBC는. MBC 오늘 왔어요? MBC? 아니, 근데 물론 일선 기자거든요. 편집권이 없기 때문에 편집실에서 다 그래서 하겠지만은, 여러분도 보면 내가 불쌍한 거야. 왜? 죽도록 취재하고 가봤자 편집실에서 삐쳐버리니까. 근데 내가 마지막 경고했잖아요. 절대로 삐쳐면 안 된다라고 MBC 기자한테 말을 했단 말이야. 근데
MBC가 또 뒤틀어가지고 말이야, 뭐 야구 무슨 뭐 급발진했다, 급발진이요? 무슨 나갈 소리 안 됐어. 난 여러분들을 청망하는 마음으로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무슨 편집권이 있겠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취재해가지고 가져가면, 갖다가 편집실에 갖다 주면 또 편집실에서 조력을 또 하겠죠. 그래서 조선TV하고 그 다음에 MBC하고 HNL은 풀로 중계방송을 다 했더라고요. 내가 서울 경찰청에 조사받으러 갈 때 40분 동안 내가 설명했습니다. 그걸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정말 JTBC 차라리 중국 돈 1,000억 빌려서 할 바에 퇴간하십시오. 퇴간하시라고요. 지금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로 국민 저항권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학자 제1호 김학성 교수님은 잘 아심으로 김학성 교수님을 통하여 국민 저항권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국민 저항권이 뭔지를. 자, 설명합니다. 네, 헌법 교수인 저에게는 저항권 개념은 매우 쉬운 것이지만 이번에 목사님께서 서구지법 사태 때문에 경찰청에서 수사를 받는 중에 수사관들이 국민 저항권이 뭐냐 이렇게 여러 번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국민 저항권에 대한 본질과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국가는요, 소속 국민들의 합의로 국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들어진 이후에는 국민들은 권력 담당자에게 일정한 권한을 위임을 합니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에는 5년간 권한을 위임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에는 4년간 위임을 하고 있죠. 그런데 국가 권력 담당자들이 권한을 위임한 위임과 신뢰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했을 때는요, 그 위임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위임 계약의 취소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항권 행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수없는 인류는 저항권 행사를 해왔죠.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프랑스 혁명 할 것 없이 한때 군주 국가였던 것들이 공화정으로 바뀔 때는 반드시 저항권이 있었습니다. 혁명이 같이 수반됐다 이 뜻입니다. 그 역사의 사례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 헌법은 4.19 민주이념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3.1운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초안에는 3.1운동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고 3.1혁명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즉 일제강점기 동안에 우리가 온 국민들이 저항했던 3.1운동을 우리가 3.1혁명이라고 헌법 초안에 언급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혁명이라는 단어보다는 3.1운동으로 하자. 그래서 혁명 대신에 3.1운동이라는 용어가 헌법에 정착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헌정사를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일제에 대해서 저항권, 즉 혁명을 우리가 시도했던 것이고 혹자는 실패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상해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성과를 우리 거뒀다고 보는 것이죠. 두 번째가 4.19 혁명인데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개선한다. 여기서 불의에 항거하는 이 뜻은 4.19가 불의에 항거했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만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불의가 있다면 모든 국민들은 항거해야 된다. 그와 같은 명령을 헌법은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저항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저항권은 헌법이 인정한 권리가 아니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전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항권은 우리 헌법이 또는 다른 나라 헌법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허용되는 기본권이 아니에요. 저항권의 본질은 헌법에서 언급을 하건 하지 않건
이 저항권은 헌법이 주는 것이 아닌 천부인권,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권리가 바로 저항권이 된 것입니다. 이 저항권의 법적 성격을 보면 초헌법적인 기본권이다. 헌법을 뛰어넘는 기본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자리 잡은 권리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저항권의 본질은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라 헌법과 무관하게, 국가와 무관하게 하늘로부터 받은 인간의 권리가, 최종적 권리가 저항권이기 때문에 헌법의 근거를 따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때문에 지금 여러분께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선포하니까 많은 이재명 일당들은 내란이라고 규정을 해요.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은 전혀 요건이 다른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의해서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 되는 것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안 하는지 상황 요건의 판단도 누구한테 맡겨져 있느냐? 대통령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내란 재판 속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절차와 방법을 제대로 준수했느냐 못했느냐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행한 비상계엄이 백보양보해서 절차상 하자, 국회 통지 생략 이런 등등의 하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 내란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대통령은 직권남용을 했다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상 소출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만 재직 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일체의 범죄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고 헌법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절차상에 미흡한 점이 있고 방법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이지 바로 내란죄로 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전국 세력인 이재명 일당들은 바로 반란이다, 내란이라고 규정하면서 국가 반란을 획책한 것이 바로 전 이재명 일당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란죄는 뭐냐? 우리 형법에 나와 있어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킨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헌문란이 뭐겠는가? 폭동이 뭐겠는가? 이미 대법원 판례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국헌문란은 적어도 국회를 한 달 반 이상 장기 공세를 해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했을 때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폭동은 뭐냐?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 큰 지역의 안전을 완전히 저해할 정도의 폭력 행사가 있을 때 그걸 폭동이라고 한다라고 대법원 판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대법원 판례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헌법 교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법률과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제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 작업을 해보시기 바라요. 이번 사태 때 한 지역 전체, 여의도면 그 영등포구 전체에 안전을 해야 할 정도의 폭동이 있었습니까? 그거 한 가지도 없으면 내란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에요. 두 번째, 국헌문란이라는 말은 헌법 구현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인데, 못하게 하는 것인데, 근데 이번 사태에서 그런 일이 있었느냐? 보통 내란이 되기 위해서는요, 권력을 갖지 못한 자가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려서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든지,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켜서 자신의 권력을 쟁취하려고 했을 때가 국헌문란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내란 재판에 있어서는요,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폭동은 전혀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로 한다면. 제가 그래서 작년 12월 3일 이후에 저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란에 내자도 끝내지 말라고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내란의 법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제가 자신있게 얘기를 했죠. 목사님께서는 자신있냐? 자신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그 소신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정치권에서는 친위 쿠데타라는 말을 써요. 대통령이 직접 일으킨 반란이다. 친위 쿠데타라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식자친들도 속아 넘어가는데 친위 쿠데타는 뭘 말하느냐? 그런 세계 역사에서 드문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실제 중요한 예가 있는데 1848년 프랑스에서 루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48년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당선됐는데 그 당시 헌법은 대통령을 한 번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헌법을 고치려고 했어요. 헌법 개정을 해오는데 제적 4분의 3에 동의를 얻지 못하니까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군사 반란을 일으킨 것이에요. 그래서 헌법을 강제로 고치고 대통령제를 왕정으로 바꿨습니다. 왕정으로 바꾼 다음에 이 인간이 다시 왕에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이었었는데 한 번밖에 못하니까 헌법을 고치려고 했어요. 헌법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힘을 통해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헌법을 고칩니다. 고쳐서 왕정 체제를 만든 사람이 여러분 메모를 해보세요. 루이 나폴레옹입니다. 그 인간은 왕이 된 다음에 18년간 프랑스의 왕이 됐어요. 그러다가 그 유명한 보글 전쟁, 독일과 그 당시 이제 프로이센인데 독일과 프랑스가 보글 전쟁을 합니다. 그때 루이 나폴레옹이 적국의 프로이센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제2공화 왕정이 프랑스에서는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친위 쿠데타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우리 사건으로 돌아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한 번밖에 할 수 없는데 만일 내가 한 번 더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헌법을 고쳐서 중임할 수 없는 것을 한 번 더 하려 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의 힘을 이용해서 그렇게 시도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친위 쿠데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전혀 손끝만큼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친위 쿠데타라는 말을 써서도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리하겠습니다. 저항권은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입니다. 국가가 폭력을 행사했을 때는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국가 권력에 맞설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저항권이 되는 것이에요. 그 저항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권리가 아닙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받은 천부 인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재명 정권이 갖고 있는, 하고 있는 입법 독주, 도저히 제가 헌법 교수로서 이제껏 이와 같은 어마무시한 입법 독주를 제가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마구잡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입법부와 행정부가 하나가 되니까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화문 내부 세력들은 이와 같은 정권의 폭주를 우리는 중단시켜야 될 것이다. 싸워야 될 것이다. 그래서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우리는 맞서서 잘못된 국가 권력을 상대로 싸움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경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직권남용에 불과한 것이고,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나서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인 것이고, 공수처의 기소권은 현직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 세 파트에 대해서만 기소권이 되어 있는데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수처의 수사도 위법이고 공수처의 기소도 불법이다. 이렇게 저희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 갖다가 개몽시키고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친위 쿠데타 말씀드렸죠. 친위 쿠데타의 시은자도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친위 쿠데타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있지만 저는 도저히 찬성할 수 없는 것이다. 또 비상경은 대통령이 부여된 고유권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바로 즉시 내란이다 이렇게 선동을 하면서 지금 대표는 내란 고리를 1년째 하고 있는 것이죠. 1년째 내란 고리를. 그러나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해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양심상 또 함정의 상식에 의해서 봤을 경우에 비상경 선포에 하자가 있다고 직권남용에 불과한 것이지 바로 내란으로 이어질 수는 결코 없는 것이고, 당시에 폭동도 없었고 대통령이 자신이 대통령 자리에 있는데 무슨 또 다른 대통령 자리를 탐하겠습니까? 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위 쿠데타도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자 여러분들이 다 똑똑하신 분들이지만, 그러나 정확히 이 저항권과 친위 쿠데타와 비상경의 본질과 내란의 성격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긴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는 것이 너무 많은 분들은요, 설명이 복잡해요. 기자님들도 다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근데 쌈박하게, 국민저항권이 신뢰감 있게 제대로 집행된 것은 4.19와 5.16 때가 맞아요. 5.16은 정확히 이제 국민 저항권 행사는 아니고요. 그 혁명권 행사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 헌정사에서는 저항권 행사는 3.1운동하고 4.19 그것이 가장 맞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당도 후보였었는데도 자진하야했지 않습니까? 3.15 부정선거라고 하지만 대통령 선거는 한 분만 나왔기 때문에 부정의 흔적이 없고요. 부통령 선거에서는 부정을 많이 했습니다. 부통령 선거를 다시 해달라. 그렇습니다. 이게 4.19의 기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했죠.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끝났습니다. 언제부터 문재인이가 또 김대중이가 평양에 가서 연방제 서명인 거 영상 보이시죠? 이걸로 나라 끝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문재인하고 싸우다가 3번 76개 혐의로 고소가 돼가지고 문재인이가 나를 고소해서 3번 깜빡을 났으나 그게 크게 제목을 나누면 내란 선동 혐의. 지금도 똑같아요. 나는 또 내란 선동한다는 거예요. 내란 선동 혐의. 집시법 위반, 선거법 위반, 그 다음에 문재인을 내가 간첩다 했던 그 명예훼손, 이게 전부 1심, 2심 대법원에서 무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세웠고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킨 겁니다. 이승만과 박정희 없었으면요, 여러분들, 기자 여러분들도요, 이미 북한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북한에서. 그러니까 이 언론들이 제대로 공부를 안 하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삐트는지, 이제 종전협정에 대하여 제1인자에서는 우리 삼성 장군, 황교선 장군님을 통하여 종전협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한마디 토크 한번 해보자. 종전협정 하면 돼요, 안 돼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전협정을 하고 난 뒤에 종전협정을 제가 한다고 하니까 이재명이가 종전협정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어떠한 그 연쇄적인 반응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옷을 벗었지만 회의를 했지만 아직도 저는 군인입니다. 여러분 종전
선언,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평화협정, 우선 저는 좌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이든 군과 국정원, 정보기관, 검찰, 사법부 이런 데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자기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전 선언을 하지 않고도 계속 지금 역사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데가 많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그렇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독일군 총참모장이 항복무쇠에 서명하고 별도로 협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평화협정. 여러분, 평화협정 중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제일 유명한 평화협정은 1938년에 영국의 체인벌린 수상과 히틀러, 독일의 히틀러가 맺은 조약입니다. 체인벌린은 그 조약을 맺고 런던 공항에 내리면서 이제 전쟁은 없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를 추앙을 했습니다. 칭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그냥 바로 1년 뒤에 39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평화협정 중에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지금까지 완벽했다는 것을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어디지 아십니까? 73년도 1월달에 파리 평화협정입니다. 키신저와 레드프와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협정을 맺고 키신저는 노벨상을 탔습니다. 노벨 평화상 탔죠. 그리고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 당시에 있는 미군의 모든 무기 체계를 티오 정권한테 넘겼습니다. 세계 거의 4위권의 공군, 해군 함정, 탱커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트콩은요, 여러분 원래는 그 당시에 군화도 없었어요. 소총도 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놈들이 가다가 죽으면은 그 군화를 벗겼고 그 소총을 따라가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을 못 버티고 월남이 망했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우리 목사님도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하지만 저는 전혀 후에 대학교에서 세계사를 가르쳤습니다. 5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 역사의 교훈을 무시하는 민족, 이거 볼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은 기업은 7.8개 할 수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또 일어설 수 있어요. 국가는 아닙니다. 한 번 무너지면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상 80년 동안 전쟁 억제하면서 세계 6위권의 군사력, 세계 6위권의 경제력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평화협정 맺었습니까? 북한하고? 종전선언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부터 개성에서 1974년 이후에 평화협정의 노래를 부른 게 김정일입니다. 잘 되고 있는데 왜? 숨은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종전선언을 하겠다. 문재인 5년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종전선언하면 어떻습니까? 그 숨은 함정은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유엔 사령부가 있을 명분 요선입니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전쟁 때 우리는 정말 아주
안보리에서 소련이 거부권 행사했으면 유엔군이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6월 25일 우리가 낭심을 당했는데 7월 5일날 일본에 있던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왜? 안전보장 이사회에 러시아와 중국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 유엔 사령부가 해체되고 없다면 유엔군이 오기 전에 전쟁 끝납니다. 잘 되고 있는 걸 왜 이렇게 자꾸 건드리는 겁니까? 예? 그래서 문재인은 역사의식이 없는 또라이가 간첩이라는 겁니다. 예? 왜 종전선언을 해야 됩니까? 왜 평화협정을 해야 됩니까? 아무 역사적인 교훈에도 현재도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 지금 이재명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는 120% 문재인도 이재명도 중국과 북한의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되었으면 돼요. 예? 여러분 군사안보체제는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군은 무너졌습니다. 이놈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곽종건을 비롯한 이런 똥들 새끼들은 문재인 때 전부 자본주의가 받는 놈들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신뢰가 없는 우리나라 국내 재산은 외국에 있어서 없는 데가 어딥니까? 국회입니다. 국회. 나이는 쓰레기 1위에요. 그 중에서도 지금 국회는 정과 33번입니다. 예? 국가보안법 성추행 각각 그 분야에서 교수도 마찬가지고 군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판사도 마찬가지고 그 분야에서 평가를 못 받아서 실패하면 전국 정치권에 들어갑니다. 이런 나라를 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까? 예? 그랬더니 그 국회가 지금 상권 분립을 균형을 맞추고 하려는 국회가 자기들이 선천적이라고 지금 사법부와 행정부를 지금 간섭하고 있습니다. 파기자판 못한다니, 예? 파기자판에서는 대통령 후보라도 못 나옵니다. 저는요, 제가 정권하면은 어디 남 앞에 나섭니까? 자기 자식한테도 존경 못 받는데. 여러분, 정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자님들, 언론도 완전히 섰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언론 노조가 가장 민노총에 전이되니까 살아있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기자분들이 그런 살아있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니라도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 손주가 여러분을 보고 우리 아빠, 우리 할아버지 나라를 살리는데 목숨을 걸었다. 이런 이야기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사일을 쐈더니 예? 뭐라고 했습니까? 오래 참았다고요? 북한이? 여러분 지금까지 휴전 이후에 우리는 휴전협정을 위반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북한이 다 도발했어요. 그런데 그런 놈들하고 무슨 평화협정을 합니까? 무슨 경제선언을 합니까? 세계 역사가 말해줍니다. 정말 우리 정치권들 정신 바짝 차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때 말이죠. 자기 자신을 내려서 그런 억울하면 부정선거하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아니다. 야 이거
여러분 제가 요즘 국회에 대해서 많이 봅니다. 여러분 13억 인구인 중국은 인민대회 그 총 숫자가 3,000명입니다. 우리 5천만입니다. 비례에 따지면은 우리는 100명도 많아요. 인도 10여 명입니다. 인도는 한 700명 됩니다. 우리와 따지면 우리는 81명만 있었는데 미국 상하이는 700명 됩니다. 미국 3억 조금 넘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완전히 3분의 1, 100명 이하로 줄이고 제발 국회의원들 세비 특권 다 존경받는 주위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존경받는 놈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평생 자기가 살았던 것을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국회가 되어야지. 성추행법, 불륜법, 투자사기꾼들 여러분 봉기 김순자들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대장동 우리나라 정말 바꾸지 않으면 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망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돈 한 푼 주지도 않는데도 이 교회 보십시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라고 합니까? 저는 성격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음에 내 이 사람은 아니라면 말도 걸렸습니다. 눈도 안 마주칩니다. 제가 2년 넘게 목사님 곁에 있으면서 우리 목사님은 도움에 대해서 여자 문제에 대해서 그 외에 어떤 것도 우리 목사님도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나도 이 큰 여성국 보험통일 자유통일 가져오다가 애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자 여러분 눈을 열어보십시오. 세계 역사를 좀 봐주십시오. 잘 살고 있는 나라를 봐주십시오. 이 나라가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망합니다. 망합니다. 지금 병장들이 월급을 더 많이 타요? 하사관들이 더 많이 타요? 지금 말이죠. 우선 우리 하사관들이 임기가 남아있는데도 명예전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급 장교들 지원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있는 친구들도 나갑니다. 중견 간부들 군이 이런 성과를 찍어봤는데 명예하나를 보고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병사들 좋습니다. 200만 원이든 204만 원이든 좋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렇게 한 거 뭐 때문에 했습니까? 표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려면 초급 하사관들도 초급 간부들도 초급 장교들도 같이 해야죠. 예? 여러분 운동권들 대가리 갈까요? 공부 안 했습니다. 학생 때도 안 한 놈들이 어떻게 책 하나 주겠습니까? 제가 한마디만 더 촉구합니다. 병장들이 하사관들 보고 내가 점심 한 끼 사드릴까요? 그 소리 들어봤지. 여러분 병사들이 200만 원을 받고 군이 좋아서 예? 야 이거 내가 군에서 나라를 지키고 내가 군에서 출세하겠다 그런 군대를 만들어 가야지. 예? 이놈들은 전부 프로예요. 문재인 동안에 문재인 정부 때 채무 얼마나 올렸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 더 많이 채무를 올렸어요. 이재명 지금 또 어떻습니까? 전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강준 장님 이렇게 나는 열받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이게 열받는 건 처음 봤습니다. 자, 빨갱이 대장 이동호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일단 먼저 황장여 선생님을 만나볼 적이 있죠. 예.
황명희 선생님이 말하기를 북한의 지파 간첩이 북한에서 직접 파송한 간첩이 5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예. 우선 제 간단하게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하면 저는 우상호 씨가 연세대 초학생이 할 때 연세대학교 조사파 지하조직이 시크릿 유니언 비밀 학생의 중앙위원이었습니다. 자, 아니 그런데 내가 묻는 거면 대단해. 연세대학 할 때, 연세대학 다닐 때 그때 북한의 지정 방송 들어서 우리 그 연세대학교에는 5개 팀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단파 라디오를 가지고 북한의 한민전 방송, 당시 말하면 국제소리 방송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예를 들면 문동론, 그 다음에 정세분석, 투쟁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줍니다. 그것을 5개 팀이 24시간 녹취해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 조직원들께 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몇 개는 중요한 것들은 대작으로 다 붙였습니다. 그거는 지금 북한 한민전 방송하고 그때 당시 나왔던 걸 비교해보면 그대로 똑같습니다. 김대중 만나서 안 만났어요? 전 김대중 한 20차례 만났어요. 제가 전대협 그거 단파 방송 청취한 거 요약해서 김대중한테 보고했어 안 했어요? 그건 제가 보고한 게 아니고요. 김대중의 재담당 비서가 당시 지금 이제 죽었는데 그 친구가 재성민이라고 연세대 출신 재담당 비서가 항상 매일 김대중 씨에게는 북한의 간파 라디오 내용을 보고했어요. 그 다음에 김국성 선생님은 우리 너하는 TV에 와서 황장현 선생님은 이것은 행정가기 때문에 실제 잘 모른다는 거야. 김구성 선생님은 뭐라 그랬냐? 실제 우리 방송에 나와서 뭐라 그랬냐? 국정원에도 내가 간첩 심어놨다. 그 다음에 청와대도 심어놨다. 그리고 직파 간첩이 북한에 직접 파송한 15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아마 15만이 했는데. 근데 이분은 대한민국에다가 간첩을 파송시키는 제1자예요. 전찰총국 소속이죠. 전찰총국. 네, 북한의 국정원 같은 조직에 그렇죠.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탈북을 했느냐? 장성택 계열에 속해 있다가 장성택이가 처형되니까 자기도 처형되겠다 해서 대한민국으로 오신 분이 김국선 선생님인데 이분은 지금 집파된 간첩이 15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국정원에도 내가 심어놨다.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배로 재판받는 중에 드러났어요. 드디어 누가 간첩인지. 이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탄핵 과정을 보면 우선 저는 이제 박선원 씨에 대한 아주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선원 의원은 지금 현재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만드는 과정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거의 모든 곳에 박선원 씨가 공작에 참여했던 흔적들이 나오는데 우선 박선원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은 연세대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 운동권 출신은 서클연합회장 출신이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는 삼민투위원장 출신입니다. 이 삼민투위원장 시절에 서울 미문화원 정부농성을 기획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당시 동료가 이정훈이라고 인신의 간첩단 사건의 핵심 책임자입니다. 이 이정훈은 고려대 운동권 출신이고 고려대 삼민투위원장 출신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저번에도 간첩을 심어놨다. 네? 이번에 다 드러났어요. 그 다음에 또 청와대도 심어놨다. 그런데 이 말을 와서 증언을 해보니까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열받아서 영국 BBC에 가서 폭로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부서에 군대도 내가 간첩 심어놨다. 간첩을 파송하는 그 당사자니까. 자, 이제 자기 발언해보세요. 우선 저는 이번 탄핵 과정에서 몇 가지 기획됐다는 의심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아까 김학성 장로님께서 도대체
계엄과 내란은 연관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계엄을 가지고 내란을 엮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지금 방첩사 그 전에 국군 기무사령부입니다. 국군 기무사령부의 기본적인 내란의 그러니까 그 계엄이 시작되면 어떻게 대처하는 계엄 관련 문건이 있습니다. 그 문건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 기무사령부가 내란을 해체했다고 그걸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전부 다 무죄가 됐습니다. 그때 이미 계엄을 내란을 엮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이 계엄을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내란을 갔는데 그 모든 구석구석에 박선원 씨의 흔적이 보입니다. 우선 저는 박선원 씨가 가장 중요한 건 지금 1심의 간첩단과 연관 의혹입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승규 국정원장이 1심의 간첩단의 핵심 정보들이 대통령실에서 나온다고 확인하고 수사하려다 수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선원에 대한 수사는 못했지만 당시에 동아일보가 거기에 대한 보도한 자료가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런 의혹을 받는 사람이 승승장구에서 문재인 대통령 때 안보비서관 그리고 그 1심의 간첩단과 내통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정부에 특히 말하면 그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국정원에 들어가서 기조실장과 그리고 1차장을 했습니다. 홍장원 씨는 바로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 정말로 홍장원 메모하고 곽정원 메모인데 이 두 군데에 전부 박선원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이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을 본 이 공작에는 박선원 씨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박선원 씨는 우선 홍장원을 습득했고 그리고 홍장원 메모에 지금 박선원 씨의 흔적이 가필된 흔적이 있는데 전혀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곽정근을 협박해서 곽정근이 이미 6일날 하기 전에 그 김병주 인터뷰에 나오기 전에 이미 전날 자기 친구와 통화해서 자기가 협박받고 있다고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 협박받는 주체는 김병주일까? 저는 김병주 이전에 적어도 박선원 씨와 연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정상적인 최고 통치권자의 통치 행위가 내란으로 변질됐습니다. 그 과정에 저는 북한에 공작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김현지 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합니다. 과거에 성남 시민의 모임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가 참석했던 3.1전 모임이 있습니다. 그 3.1전 모임에는 거기에는 당시에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에 북한이 1월 1일자 한민전 지령이 있습니다. 반전평화, 민족자주, 반전평화 이 지령으로 나가가는 그 지령이 있는데 그 내용과 당시 3월 1일자 앞두고 김현지가 당시의 조직원들에게 당시 성남 시민의 조직원들 그리고 그들에게 내린 문건에는 그 문구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이 당시의 성남 시민의 모임은 북한의 지령을 수수하고 지령을 실행하던 그런 실험단체가 아니냐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운동권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지령을 수수하고 그 지령에 따라서 행동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저 또한 그랬고 당시에 전대협 그랬고 한청년 그랬고 당시에 주석과 시민권이 전부 그런 식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북한의 지령을 따랐던 이재명과 그리고 김현지가 지금 현재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저는 매우 그런 이재명은 그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시작하자마자 맨 처음에 주한미군에 대한 그 철수를 시사했습니다. 아니 대통령 되자마자 안보를 튼튼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수십 년간 그리고 원하고 원했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 이거는 나는 적어도 이재명 씨와 그리고 있는 주변 인물들이 침묵적인 그리고 침묵적인 사상과 침묵적인 내용에 지금도 충실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국선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국정원에도 간첩을 내가 심어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선 그런 것도 없이 박선원 자체가 간첩 같은 사람입니다. 네, 근데 박선원이도 문재인 때 제1차장을 했죠. 제1차장이었습니다. 기조실장하고. 네. 기조실장이면 그 국정원 전체 인사와 예산을 풀어주는 핵심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홍장원이 하고 있던 자리 전에
박선우가 1차장이었어요. 그렇죠. 공자분은 두 사람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김목사 선생님이 국정을 해도 내가 간첩신문 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언론들이 보도 안 했습니다. 영국의 BBC에 가서 폭로를 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국에서 보세요. 영국 BBC 가서 폭로한 거 보십시오. 왜? 한국 언론들이 안 받아주니까. 자, 수고하셨고. 저희들은 4.19 같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겠지만 4.19 때는요 학생들이 거의 160명 이상 희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19 같이 하면 안 되고 강원 광장에 1000만 명이 모여달라. 그래서 한 사람도 피 흘리면 안 된다. 한 사람도 피 흘리면 안 된다. 피를 흘리지 않고 우리는 4.19, 5.16으로 가기 위해서 1000만 명이 모여달라고 했는데도 가문에 한 번이라도 왔다 간 사람은 2천만 명이 넘어요. 근데 한꺼번에 1000만 명이 안 오니까 결국은 나라가 무너지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요약드리면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세웠고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했으면요 여러분은 다 북한에서 태어나야 돼요. 언론이 여러분도 다 북한에서.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킨 나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요 삼선 개헌 안 하고 18년 안에서는요 이미 벌써 나라는 북한을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아마 여기 온 젊은 기자님들은 거의 다 아마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정교조 교사 한 번을 만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교조요. 정교조 교육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6.25를 말이야. 대한민국이 일으켰다고 그 따위로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너하나TV의 방송국을 보십시오. 와서 괜히 내가 이번에 그 첫 번째 서울경찰청 가서 조사받는데도 그 한 사람마다 소리를 빽빽 지르고 말이야. 정강훈 빤스 뭐 입었어? 그래서 야 이 자식아 일로 와 했더니 MBC가요 야 이 자식아 일로 와 요것만 보도하더라고 MBC가. 네? 질문은 아예 방송실로 오십시오. 방송실로 오시면 나하고 간장 토론하죠.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